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하고 스마트하게 여러분의 투자 스테이션을 고민해드리는 부동산 S라인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무려 8가지나 되고 또 이것저것 좀 계산도 복잡하다라는 생각에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이 불과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까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간편해서 직접 한번 처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사진 촬영을 통해서 직접 제출을 하면 되고요. 예상 세액도 자동으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50만 원 정도 되는 이 세무 대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양도소득세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S라인 여러분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참여 가능하거든요. 부동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상담 가능합니다. 아래 번호 서울전화 3424-0725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로 보내주시면 저희 부동산 S라인의 전문가들이 시원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S라인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S라인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대풀 그룹의 김명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명희 대표님과 부동산 스쿨 본격적으로 긴 얘기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들려주실 건지요? 이제 세금 중에서 이제 특히 양도소득세가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사례를 가지고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자리를 해주시고요. 네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얘기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들어도 참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세금과 관련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테크적인 얘기 다양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일단은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을 팔았었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네. 그러면 우리가 유상이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부동산에 대한 무상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증여세. 증여세. 그리고 무상이전 중에서 사망이 원인이 됐을 때는 상속세.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중에 이제 오늘 주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네.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팁이 있을지 우리 김명희 대표님의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학원의 수강생 분이세요. 어디에다 투자를 했냐면 용인에다가 땅을 투자를 했는데 한 1억 5천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한 6개월 만에 차익을 한 무려 1억 정도 차익이 생겼어요. 괜찮죠? 와, 괜찮죠? 모두가 바라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세금이 거의 7천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이 세전 수익만 자꾸만 생각하고 어떤 투자처라든지 재테크를 생각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세전이 아니고 세후 수익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자, 오늘 몇 가지를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제주도에 지금 땅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파냐면 한 20-30년씩 이제 우리 소위 원주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20-30년 동안 이거를 소유하고 있다 이걸 팔게 됩니다.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계약서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 계약서가 없을 때가 많아요. 또는 있어도 전 국민이 한 20-30년 전에는 다 다운 계약서를 썼거든요. 이랬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양도가액이 얼마냐. 자, 취득가액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실지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6억이에요.
자, 취득가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실질 취득가액이 뭐 2억 5천입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3억 5천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금 과거의 실질거래가액, 지금 실질거래가액, 자, 과거의 실질거래가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과거의 취득 시의 이 실질거래가액을 잘 모르겠다. 자, 계약서가 없으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랬었을 때는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세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시가를 가지고 환산을 해보는데 지금 기준시가가 얼마냐 봤더니 2억이에요. 근데 과거에 자 15년 전에 기준시가 얼마냐 봤더니 이 기준시가가 1억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럴 때 환산이 되죠. 자, 2억이 6억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자분이 환산이 될지 모르겠네요. 4억. 1억이면 얼마로 환산이 돼요? 2억이 6억이니까 1억이면 3억. 네, 어렵진 않네요. 자, 3억이 되니까 양도 차익이 3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환산가액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자, 우리 예전에 볼 때 자, 이거 알고 이거 알면 이거 환산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기준시가라는 게 매년 거의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를 간단하게 또 하나 정리를 하고 가야지 되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기준시가라는 게 도대체 뭐를 얘기를 하냐. 자, 기준시가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얘기를 할까요? 기준시가는 토지를 얘기할 때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라고 부릅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세법에서는 기준시가 이렇게 얘기하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자,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시가로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김명희지만 저를 호칭하는 게 다양하죠. 저희 애들은 저를 아빠라고 호칭하고 우리 수강생분들은 저를 교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직원들은 저를 대표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준시가라는 것은 세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다만 토지였었을 때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이었을 때는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시가라고 부르고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이라고 하는 이 가액을 우리가 세법에서는 기준시가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그다음에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그런데 이게 기준시가가 올라가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이 우리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올라간 지역. 제주도. 그거 나왔었죠. 얼마 전 기사에. 자, 근데 이 기준시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시가가 2억인데 이번에 기준시가가 3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3억이 6억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환산할게요. 1억이면 3억이 6억이니까 1억이면 얼마로 환산이 돼요? 2억이. 그죠? 3억이 6억이니까 1억이면 2억. 그럼 6억 마이너스 2억 하면 얼마가 되냐면 4억이 돼요. 자, 그러면 좀 아까 이게 2억 원이었었을 때는 환산가액의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됐냐면 3억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3억 원으로 올라가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냐면 4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양도 차익이 3억이었고 기준시가가 올라간 이후에 환산을 했더니 4억이 돼요. 세금은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가서 누진세율로 계산해도 거의 2천만 원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잔금 날짜, 여기서 양도 시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세법에서 얘기하는 양도 시점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계약한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잔금을 치른 날짜를 얘기해요. 그리고 등기된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된 날짜와 등기 접수일과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우리가 양도 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날짜를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우리가 한 9만 명 가까이 되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6월 달 정도쯤 되면 어떤 기준일을 가지고 서로 우리 양도자, 양수자끼리 사실 실랑이를 좀 벌이고 있냐면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재산세 종부세가 한 번을 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년도의 재산세나 종부세를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매매 계약을 치르고 6월 1일 전후로 우리가 잔금을 치렀었을 때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르게 되면 누가 내야지 되는 거죠? 파는 사람이 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 내야지 되죠. 6월 1일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수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6월 1일 이후가 좋고 양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이 좋지요. 자, 이거는 재산세 종부세인데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부동산에 따라서. 하지만 양도소득세 지금 환산가액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기준시가 언제 올라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지요. 찍어볼까요? 우리 기준시가 공시지가 뉴스를 최근에 보셨다면 언제 날짜로 8월 1일? 일단은 8월 기준인가? 12개월 중에서 하나 언제일까? 틀렸으니까 괜찮죠? 한 번만 더 찍어보시죠. 6월. 예. 우리가 공시지가는요 5월 31일자로 바뀝니다. 5월 30일자로.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오래된 땅을 내가 팔게 됩니다.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좋아요? 이후에 파는 게 좋아요? 이후에 팔면 올라가잖아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이전에 입장. 팔아야죠.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내는 세금. 이전에 그러니까 해야죠. 이전에 팔아야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래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환산가액을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잡는 게 좋아요. 그죠? 아까 재산세 종부세는 양도자, 양수자 입장에서 이번에 내는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그러면 양도자 측의 공인중개사와 양수자 측 공인중개사분들이 협의를 보게 만들어요. 그냥 반반 내지 뭐 이렇게. 근데 정작 중요한 이 양도소득세 환산가액에 대해서는 잘 감안을 못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네요. 자, 그래서 오래된 토지를 팔았을 때는 자, 얘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6월 1일 기준. 자, 그러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매년 거의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찍어볼까요? 이번에도? 그것도 같은 날 아닐까? 같은 날은 아니고 얘는 4월 30일 기준에서 5월 1일 날 바뀝니다. 토지 따로 주택 따로. 네네. 틀려요. 예. 5월 1일 기준. 그래서 오래된 주택을 또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역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언제? 5월 1일 이전. 건물도 틀리겠죠? 그건 또 언제예요? 네, 이거 한 번이라도 맞춰야 될 텐데 한 번만 더 찍어보시죠. 그건 4월 1일인가요? 예, 아니고요. 1월 1일.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연말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가지 날짜는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기준시가를 가지고 자, 오래된 부동산 또는 우리가 계약서가 없었을 때 이렇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 기준시가 날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파는 잔금 날짜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토지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6월 1일. 그다음에 주택은 5월 1일. 그다음에 건물은 1월 1일. 그래서 오래된 부동산들은 요 환산가액 우리가 적용할 때는 기준 고시일 전에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세테크의 1번 주제입니다. 자, 이제 2번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2번 주제로 한번 가는데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제를 날짜로 잡아두느냐에 따라서 이전 이후로 해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세금을 아껴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날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 네네. 번째 팁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보니까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혼하시면서 이 세금이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이 A라는 사람이 A의 배우자입니다. A 배우자, 우리 그냥 여자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부인이에요. 근데 이 A한테는 B라는 내연의 관계 여자분이 계셔요. 이 현장을 A 배우자가 봤어. 너무 질문이 잔인한가요? 만약에 우리 MC분이 이렇게 된 상태라면 이 상황에서
이쪽을 끊을까요? 아니면 이 관계를 끊을까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아, 이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특정인을 제가 염두에 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얘기. 제가 개인적으로 자, 근데 이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여자분이 네. 굉장히 당돌합니다. A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 배우자한테 다 넘기고 몸만 와라. 오, 이런 당돌하죠? B가 경쟁력이 좀 되나 보네요. 그러죠. 자, 근데 이 부동산이 상가 같은 거를 포함해서 주택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예전에 한 4억 정도 주고 샀던 거고 지금 약 한 8억, 한 12억 정도쯤 되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12억을 주고 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혼하면서 주고 이렇게 가는데 뭐가 생기냐면 이 위자료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아까 양도소득세에 제가 양도는 유상이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억의 위자료를 주는데 뭘로 주냐? 부동산을 줘. 근데 그 부동산은 내가 얼마 주고 샀냐? 4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과세가 됐냐면 과세관청에서 이 A한테 세금이 2억이 부과가 됐어요. 2억이 부과된 전 재산을 다 줬잖아요. 네. 다 줬더니 세금이 부과되니까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체납이 됐죠. 체납이 됐더니 나중에 그거를 B가 알았어요. A한테 뭐라고 그랬냐? 몸만 오라고 그랬지. 체납세액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B가 A를 안 받아줍니다. 몸만 오라고 그랬지. 빵원만 만들어서 오라고 그랬지. 빚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2억을. 그래서 B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A가. 어떡해. 그 A가 다시 A의 배우자한테 가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여기서도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가끔 저한테 밥 사달라고 오시는 분인데, 실제 얘기예요? 예. 나중에 한번 여기 우리 방송에 한번 출연시켜서 간증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이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위자료를 줬을 때 어떻게 줘야지 되냐? 이거 그냥 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위자료는 양도로 봐요. 일반 위자료는. 대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등기 원인, 이게 무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취하기 때문에 이 등기 원인을 쓰는 안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혼의 위자료조로 넘어간다 그러면 양도야. 대신 재산분할 청구권.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권은 우리 같이 모아서 단순하게 명의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헤어질 때는 원래 네 거니까 네 자리로 찾아가라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부분으로 이전이 되는 거라면 양도로도 안 보고 증여로도 안 봐. 이 방법이 있네. 그죠?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예 증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증여로.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인한테 증여를 해버려요. 근데 이 증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혼하기 전까지는 부부잖아요. 부부 간에는 우리가 증여세에서 6억 원이라는 공제를 해줘요. 근데 헤어졌잖아요. 그럼 남이잖아요. 남은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12억짜리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면 이혼 전에 만약에 증여를 택하게 되면 6억 배우자 공제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만 만약에 이혼 후에 증여라는 것을 택하게 된다면 6억을 뺀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요. 자, 여기서 볼 때 여기서 양도에 대한 방법을 취하면 누가 내는 거냐면 A가 내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근데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냐?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받은 사람. 그때는 누가 내는 거냐면 이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사람이 이제 헤어지면서 좋으면서 우리 그래도 친구 사이로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헤어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랬을 때는 증여를 해버리면 이 배우자가 받긴 받는데 증여세를 무진장 많이 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넘어갔었을 때는 양도로도 안 보고 증여로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그 이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로 가지고 있던 1세대 1주택은 괜찮아요. 1세대 1주택은 원래 2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양도로 보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일반 상가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1세대 2주택을 벗어난 우리가 주택 수에 대해서 위자료조로 만약에 이게 넘어간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위자료로 넘겨주면 안 되는 거고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양도나 증여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뭐 부동산이니까 뭐는 내야지 돼. 취득세는 내요. 자, 그러니까 이혼도 세금을 모르면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주변에 우리 친구분들 중에서 이런데 상담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세미나 때 오시라고 제가 기꺼이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자, 우리 두 번째 양도소득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 예, 그런 부분 위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네. 자, 이번에는 뭐를 좀 들어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세금이라는 게 정말 아끼기만 하더라도 우리 재테크에 있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두는 거거든요. 이 시간 경청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내용 세금에 있어서 궁금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표님의 강의 또 이어드릴게요. 예. 이번에 이제 뭐냐면 저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샀을 때 네. 우리가 이번에 어디 가서 투자를 딱 했어요. 누구 명의로 할 거냐, 남편 명의로 할 거냐, 부인 명의로 할 거냐. 자, 우리 세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시중에도 나와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게 절대적으로 무조건 절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담부증이었다라는 것은 뭐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이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융자를 많이 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세테크가 있어요. 근데 자, 이런 부분들도 언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부 공동 명의는 거의 독소 조항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부동산을 살 때는 부부 간에는 공동 명의로 사는 게 유리합니다. 거의 유리해요.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부부가 서로 믿을만 해야죠. 예? 자, 그랬었을 때는 부부 공동 명의가 일단 유리하다. 자, 이건 간단하게 뭐 팁만 전하고 넘어가는 걸 하고, 자, 우리가 요새 이제 노후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익형 전원주택 또는 상가주택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런 상가주택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짓거나 매입하거나 했었을 때 이렇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비과세를 보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주택이 있고 주택 이외의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근데 주택 이외의 상가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은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비과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택이 큰 경우에 이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하고 주택 이외의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주택 이외의 부분이 크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각각으로 봅니다. 각각으로 본다는 얘기는 주택 부분은 비과세가 되고 주택 이외의 부분은 과세가 되고 이런 얘기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상가주택 중에서 3층짜리야. 자, 2, 3층은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층은 상가로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거를 2년 이상 보유했다 이걸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요거 원래는 이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되고 상가는 과세가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택이 크니까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차익에 대해서 다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예요. 3층만 주택이야. 3층만 주택이고 1, 2층은 상가로 돼 있어.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요것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요거예요. 요거. 4층짜리인데 3, 4층은 주택으로 돼 있고 1, 2층은 상가로 돼 있어.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같잖아요, 면적이. 면적이 같을 때는 요거는 비과세가 되지만 요거 두 개는 과세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상가의 부분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단 한 평이라도 더 커도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까 면적이 같으면 안 되고 단 한 평이라도 넓은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아예 신축을 할 때 이렇게 신축을 해버려요. 우리가 2층짜리 상가주택을 지을 때 옆면입니다. 1층이 카페야. 근데 2층은 주거용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톡 튀어나왔어요. 보신 적 있죠? 이게 나중에 팔면 이 주택만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고 상가 부분까지 비과세가 받는 요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러니까 단 한 평이라도 주거용 부분이
더 컸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요? 아예 이렇게 지으면. 그것도 그러면 위에가 주택이면 위에가 주택이고 1층 이거 왜 잘 안 써지? 예. 하여튼 이렇게. 예. 근데 아직까지 이런 건물은 없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주택이 단 한 평이라도 더 컸었을 때 전부를 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상가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거용으로 주택 부분을 용도 변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 면적을 따로 만들어. 그러면 계단 면적이 따로 만들어졌을 때 그 계단 면적도 주택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택 부분이 약간 큰 게 더 낫더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부분을 좀 더 크게 하면은 이 부분 역시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금적인 부분 아껴볼 수 있다라는 얘기 들려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아낄 수 있는 방법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니까 상식선에서 요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취득세라는 거 나중에 한번 취득세는 별도로 할 건데 취득세는 얼마를 내냐면 과거에는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우리 몇 년 전부터 합쳐가지고 취득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면 과거에 취득세, 등록세 그러던 것을 요새는 취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를 내냐? 일반적으로 4.6%를 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1억짜리를 사면 취득세가 460만 원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6억이 안 되는 주택일 때는 1.1%를 내요. 두 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는 숫자가 많죠. 네. 어쨌거나 4.6%짜리 하나하고 1.1%짜리 하나를 기억하면 되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게 뭐죠? 집, 주택. 자, 요거는 뭘까요? 아파트. 아니요. 토지. 네. 자, 얘는 주택, 얘는 토지.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년 이상 보유가 되면 1세대 1주택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토지는 아무리 오래 보유하고 있어도 뭐 특별한 경우 8년 이상 자격농지라든지 이런 경우 빼놓고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내면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면 지금 틀리죠?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보는데 얘는 뭘까요? 얘는 아까처럼 주택. 얘는 뭘까요? 토지? 에이, 여기는 토지라고 그랬는데 3번을 내가 굳이 썼겠습니까? 얘는 주택. 얘는요? 얘는 토지라고 그랬어. 네.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수토지라고 불러요. 이 부수토지는 얘하고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부수토지는 얘는 주택으로 간주가 돼. 그러면 우리가 2년 이상 보유가 됐을 때 떨렁 요거 건물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밑에 있는 이 부수토지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수토지는 얼마까지를 우리가 주택으로 간주를 해주냐면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바닥 면적의 5배까지 우리가 주택으로 인정해주고요. 도시지역 밖에 있을 때는 10배까지를 우리가 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그 주변에 전원주택 같은데 이제 뭐 땅을 한 200평 사가지고 또는 300평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나중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이 몇 평짜리냐? 300평짜리야. 자, 근데 여기가 요렇게 해서 가건물이라든지 주택이 하나 있는데 바닥 면적이 얼마냐 그랬더니 20평이야. 자, 그럼 여기서 바닥 면적은 20평이고 이 땅은 300평이에요. 그럼 나중에 팔 때 요것만 비과세를 해주냐? 그럼 울타리가 어디까지 쳐져 있냐? 이거를 봐야지 되는데 그랬었을 때 울타리에 대한 경계점이 없었을 때는 이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몇 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도시지역 밖에 있었을 때는 10배까지. 그래서 200평까지를 우리가 주택으로 간주가 되고요. 여기 있는 100평은 그냥 토지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도 알아야지 되지만 주택에 대한 부수 토지까지도 우리가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그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까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이 세금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면 끝이 없는데 네.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하다 보면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힘들어 버립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몇 가지 주제들 여러분들 그걸 재밌게 한번 풀어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지만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네.
이혼만 또 생각나는 건 아니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했던 팁들 네. 그 몇 가지를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활용함에 있어서 오늘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2탄, 3탄 이어서 세 테크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금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많으신 분들, 세금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우리 김명희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네. 강좌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네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세미나는 사실은 세금에 대한 세미나는 아니고요. 네. 지금 계속 주제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못했던 우리가 세금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해드리는 거니까 네. 매주 화요일 날 2시에 서초동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틀은요, 삶의 질을 높이는 부동산 투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한 얘기를 나눌 거고요.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들, 부동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얘기 답변이 가능하시거든요. 우리 김명희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궁금증 역시 번호 같습니다. 서울전화 3424-072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S라인 시청하고 계십니다.